자, 3부 개장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유튜버죠. 유사남과 함께하는 개장 시황. 유사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재미난 스케줄과 개장 시황 나누려고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스케줄부터 한번 보시죠. 스케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자, 일단 오늘은 상대적으로 다른 날짜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스케줄이 많지는 않은 날짜입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나올 지표 중에 중요한 부분들은 건축 승인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제 나왔던 홈디포 같은 쪽이나 혹은 소매 판매점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두면 예상치보다 안 좋은 건축 승인 건수가 나왔고요. 예상과 비슷했던 주택 착공 건수가 나왔는데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좋게 나온 수치들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건축 쪽이 좋지 않다는 분위기가 울기도 했었고 실질적으로 건축 승인 건수가 줄었다는 건 그만큼 예전보다 사람들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좀 적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좀 재미나게 볼 만한 게 수요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주택 가격이 요즘 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좀 재미난 건 미국 내 공실률이 역대 최저치를 이제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오피스 공실률과는 다르게 또 주택 관련한 공실률은 다르게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미난 건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나 낮은 금리로 집을 샀던 사람들이 굳이 집을 팔지 않아도 오른 렌트비로 인해서 굳이 집을 팔 생각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주택 허가 건수, 건축 승인 건수 이게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승하고 있고 이런 거 보니까 그 영향은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G7 회의를 위해서 출국을 하고 있죠, 지금. 네, 일단은 부채 한도 어제 이야기에 좀 컨티뉴를 좀 얘기를 하시면은 어제 사실 이제 부채 한도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과 메카시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둘의 이야기에서 일단은 원래 맨 처음에 막판에 나스닥이 떨어지긴 했었는데 어제 일단 그 이유 자체가 바이든과 메카시가 결국 해결을 못 봤다는 뉴스가 났기 때문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메카시와 이제 상원의원장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야기에 진전이 있었다. 뭐 그렇게 큰 진전은 아니지만 미국은 이제는 아마 디폴트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은 조금 더 예전보다 많은 진전이 있었고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G7으로 나가서 이제 빠르게 돌아와서 오스트레일리아를 들리지 않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라는 소식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 G7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러시아에 관련한 이야기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커다란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제재를 할 거다라는 신호를 지금 뉴스상으로 보내주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G7에서 이야기가 나눠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아마 세부 사항에서 예전에 중국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마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부분들은 결론이나 아마 세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G7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그럼 G7 갔다가 돌아와서 부채 한도 협상을 할 거냐의 투자 심리는 조금 더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바이든 대통령이 일찍 돌아올게, 우리 합의하기 위해서 협상하기 위해서 일찍 돌아올게라고 했던 것, 그리고 디폴트는 우리의 이 옵션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약간 시장의 기대 심리를 갖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그 메스터 총재도 그렇고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은 상당히 매파적이었더라고요. 최근에 나오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자체가 조금 예전보다 매파적으로 기울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많은데요. 사실 메스터 총재는 예전에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의 끝에 다가왔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연설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아직 멈출 만한 금리가 아닌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가지고요. 사실은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쪽이라는 인상을 심어줬고요. 최근에 있었던 박힌 총재도 만약에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면 편안하게 그걸 더 지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반대로 윌리엄스 총재가 아직은 조금 금리 동결의 무게를 좀 실는 발언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로 사실은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제일 우리 지금 연준 위원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은 비둘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구울 수비 총재마저도 5월 금리 결정이 치열했다. 그리고 아마 다음번에 금리 동결에 대한 신호를 좀 주기는 했지만 이번에 안에 금리 인하를 할 거는 아직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써주면서 사실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조금 더 매파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어제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의 이제 은행 관련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마이클 바 부의장이 계속해서 중형은행들에 대한 감시와 그리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자산 수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모습을 청문회에서 보여줬습니다. 특히 마이클 바 부의장은 계속해서 이제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불리는 오피스용 부동산을 포함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계속 커져가고 있고 아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관해서 저도 아직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오늘 프리장에서 주식이 올랐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웨스턴 얼라이언스에서 나왔던 예금에 관한 상승이 발표가 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웨스턴 얼라이언스는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형은행들 중에서 가장 요즘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주식들 중 하나고 가장 많이 흔들렸던 주식들 중 하나인데 자, 이 중형은행에서 3월 31일이 끝난 이후로 거진 2빌리언 달러, 2조 원 가량의 예금이 추가적으로 늘어났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많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에 일축을 가하면서 사실 어제자 이후로 지금 중형은행들, 대형은행들 다 포함해서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줄어듦에 따라서 아마 시장에서는 좋게 봐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좀 그런 움직임들이 많았잖아요. 지역 은행들의 주가가 오르면 시장도 전체적으로 지수가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투자 심리 때문이죠. 그리고 지역 은행들의 주가가 다 같이 떨어지면 또 이것도 시장이 약간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저도 살짝 보니까 이 웨스트 얼라이언스도 시간을 거래해서 좀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그 유명한 팩 웨스트, 퍼시픽 웨스트죠. 이 팩 웨스트도 한 11% 시간을 거래해서 올라가면서 지금 중소형 은행들이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괜찮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연준 의장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은 계속해서 매파적 발언을 하고 있는데 JP 모건은 아니다. 금리 인하 올해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JP모건 쪽에서 나온 얘기가 재미난 게 뭐냐면, 일단은 지금 마켓 상황에서는 지금 프라이싱인 하고 있는 것, 선반영하고 있는 것들이 금리 인하를 이번에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마켓이 맞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재미난 건 그것뿐만이 아니라 9월에서부터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빠르면 지금 경기 침체 신호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경기 침체가 나오게 되면서 9월 즈음부터는 금리 인하를 시도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반대로 재미난 건 지금 일본이 지금 역대급으로 굉장히 높은 니케이 지수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지금 당장 JP모건은 뭐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숏의 기회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되게 재미났던 것 같아요. 지금 워렌 버핏이나 많은 다른 은행들은 지금 일본 쪽에 관해서 역대급으로 투자 심리가 모여 있는 상황인데 JP모건 쪽은 좀 재미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은행들은 사실 최근에 있었던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봐서 아직은 금리 인하를 이번에 안에 이야기를 하긴 좀 이른 상황이라고 했었는데 JP모건의 애널리스트가 혼자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나와서 저도 지금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에 떠가지고 같이 읽어보면서도 이거 진짜 맞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JP 모건의 어떤 애널리스트인지 이름은 안 나왔나요? 이름은 나왔는데 제가 따로 적어두지는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JP 모건에서는 오히려 9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내용을 내놨고, 그리고 지금 워렌 버핏도 뭐 일본 투자하고 있고, 일본 요즘에 뭐 니케이도 그렇고 토픽스도 그렇고 거의 뭐 30년 만에, 토픽스는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니까 이런 상태인데 오히려 일본에서 숏의 기회를 보고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하니까 누가 맞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어떤 걸 좀 정리해 주실까요?
그리고 일단 JP 모건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하고 싶은데 사실 제이미 다이먼 총재가 어저께 나와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JP 모건은 더 이상 은행들을 살 생각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있었던 은행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연준이나 다른 쪽에서 정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아마 더 이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건 아마 제이미 다이먼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이 된다는 제스처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요즘 제일 재미나게 봤던 어저께 제일 재미나게 봤던 미팅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어저께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있었죠. 이제 이 주주총회 내에서 전 사실 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사이버 트럭에 대한 영상을 틀어주면서 사이버 트럭을 이번 연내에 꼭 출시를 하겠다라는 걸 두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원래 자신들의 스케줄을 미루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 관련해서 사이버 트럭의 연내 출시는 무조건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재미난 부분, 예전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테슬라도 거시경제의 휘청임에 휩싸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거시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될 경우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가격 조정들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부터는 원래는 테슬라가 여러분들 텔레비나 뭐 딱히 유튜브에서 광고를 하는 거를 우리가 잘 보지는 못했잖아요. 사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광고를 고려를 하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통해서 아마 이제부터는 테슬라 자동차가 이제 텔레비나 여러 가지 광고 커머셜 통해서 등장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보면은 테슬라가 시간의 거래에서 1% 넘게 한 1.6% 오르고 있는데 뭐 다른 모든 말들을 차치하고 사이버 트랙을 그래도 이번 연말에 나온다는 것에 다시 한번 투자자들은 좀 믿는 분위기인 거죠, 이게. 네, 일단은 사실 여러모로 주주총회 내에서 환호성이 일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모로 광고에 관한 부분이랑 아무래도 이제 트위터 CEO를 사임을 하고 사실 주주총회에서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꼭 테슬라 쪽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매니저 이제 테슬라의 이제 주주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에 좀 더 집중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사이버 트랙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를 고려한다는 부분까지 아마 주주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았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테슬라 주주총회도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저도 이 부분이 약간은 걱정돼서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흑해 곡물 협정의 만료 기간이 오는 목요일 18일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사실 곡물 가격이 요즘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데 여러모로 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흑해 협정이 만약에 만료가 될 시에 음식 가격이나 곡물 가격들이 뛸 가능성을 절대 부정할 수 없는데요. 이제 그런 가운데 안에서 어제 기준으로 마지막 배가 흑해에서 떠났습니다. 일단은 이 배가 떠난 이후에는 더 이상 협정이 연장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더 이상 곡물 수출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제 그런 가운데 안에서 원래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뉴스에서 러시아가 이걸 연장해 줄 것 같다라는 뉴스가 뜨고 있었는데 1시간, 2시간 전에 갑작스럽게 러시아가 이거 우리가 흑해 곡물 수출 협정 이거 끊을 수도 있다라고 계속해서 협박을 가하면서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계속해서 협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어나가면서 아마 조금 더 어퍼 핸드를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가려고 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뉴스들을 보시면 러시아가 협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뉴스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둔 뉴스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흑해 곡물 협정이 만료됐을 때 가장 걱정하는 거는 곡물 가격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게 좀 걱정인데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걱정됐던 이유는 뭐였었냐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흑해 곡물 협정을 중재했던 사람이 튀르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에 선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에 왜 관심을 갖냐고요. 도대체 관심 가질 일이 없었는데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를 중재를 해서 이거 협정을 맺게 하냐 마냐를 좀 중재했던 사람이 에르도안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선거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금 일단 첫 번째 선거는 과반수 50%를 못 넘었으니까 결선 투표로 가게 됐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대통령이 앞으로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는데 과연 에르도안 대통령이
얘네를 중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협정이 만료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참 관심을 가졌는데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흑해 곡물협정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고 5월 18일 만료입니다. 자, 다음으로 어떤 내용을 좀 더 볼까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로빈후드가 24시간 트레이딩을 준비를 한다고 어닝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게 오늘부터 이제 실행이 됩니다. 이제 미국 내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생각보다 저도 포럼들을 뒤지면서 이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반응이 어떨까라고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테슬라와 주식과 아마존 주식 그리고 애플 주식에 관해서 24시간 동안 트레이딩이 가능하게 이제 7일 내내 트레이딩이 가능하도록 바꾼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미국 내에서의 포럼들의 반응은 좀 재미나게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24시간 내내 이제 도박처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생각보다 지금 투자자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 정도의 반응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오늘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금 로빈후드의 주식도 장외에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면은 아마 이런 주식들에 관해서는 굉장히 유동성이 적은 풀 안에서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기관급 투자자들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 높은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더 싸게 혹은 원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기회와 악재가 번갈아며 올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 꼭 감안을 하셔서 내가 지금 가져가는 가격들이 장외에서 가져가는 가격들이 본장에 가서 꼭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이거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로빈후드에서 진짜 7일 24시간 247이네요. 247 동안 계속 그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 로빈후드 내에서 체결된 가격은 뭐 시간의 거래나 이런 데서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정확히 로빈후드 내에서만 거래가 되는 가격이라 아마 이것들을 연계해서 하는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로빈후드도 쓰고 다른 쪽에서도 쓰는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 로빈후드 내에서 진행하는 이제 장외에서 거래되는 가격들은 로빈후드 내에서의 사용하는 사용자들끼리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더 많은 유동성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둬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로빈후드 현지에서 아직도 이용 많이 해요? 어때요? 팬데믹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하죠. 이제 평범한 투자자들은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일단은 로빈후드 쪽입니다. 뭐 저도 찰스 슈왑이나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일단 로빈후드가 가장 직관적으로 가장 많은 정보들을 가장 익숙하게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따라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구글이 가장 검색의 1위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검색 정보가 구글이 정확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인터페이스가 우리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로빈후드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로빈후드를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좀 재미난 이야기가 최근에 있었는데 사실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주식 투자 프로그램은 무무라고 해서 이제 미국 내 후투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돼 있는데 그 후투라는 주식은 사실 이번에 중국 내에서 이제 철퇴를 맞아가지고 네. 철퇴를 맞아가지고 이제 앱스토어에서 다운이 됐어요. 앱스토어에서 내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한 4%, 3% 정도 떨어진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앱스토어에서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던 걸 빼지는 않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 내의 이용자 수는 이 무무라는 주식 트레이딩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아니, 앱스토어에서 그냥 제외해버렸다고요? 네, 이제 앱스토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예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주식들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앱스토어에서 아예 내려가고, 이제는 중국보다는 이제 말레이시아나 여러,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메인은 후투가 아니라 무무라고 하는 그 앱이 아니라 우리가 로빈후드와 그리고 로빈후드에서 거래할 수 있는 그 종목들을 얘기한 거니까 메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그리고 실적 예정된 기업들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장 전에 가장 중요한 두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타겟과 TJ맥스 이 두 회사가 어닝을 공개를 했는데요. 사실 저는 오늘 발표할 어닝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회사 다 사실은 그렇게까지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일단 TJ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장 외에서 오르긴 했지만 어닝 발표를 하고 나서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나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타겟 역시도 사실은 지금 장 전에는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어닝이 발표가 난 이후에는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매출은 양쪽 다 미수를 했고 EPS는 양쪽 다 비트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가장 이 맨 처음에 어닝이 발표 나고 떨어지게 만들었던 이유 중 하나는 가이던스 자체가 예상치보다 낮은 약간 조금 약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안 좋은 가이던스, 경기 침체 우려와 수요의 감소에 대한 가이던스를 내놨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타겟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물건들, 뭐 거의 월마트에 비슷하지만 조금 더 뭐 의류나 여러 제품들에 집중한 모습으로 판매가 되는 여러 가지 잡화점을 타겟이라고 하고요. TJ맥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피터 린치가 언급을 하면서 이번 세대의 승자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특히 중산층들이 가서 비싼 의류 제품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좀 철진한 메이커 제품들을 싸게 살 수 있는 제품들을 사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TJ맥스라는 곳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전망 자체에는 수요의 감소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면서 아마 가격 같은 부분들이나 매출이나 어닝 같은 부분이 떨어질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에 대한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타겟과 TJ 맥스. TJ 맥스는 할인점으로 유명한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의류 쪽에 좀 비중을 둬서 예를 들어서 메이커 제품들이나 조금 비싼 제품들 혹은 좀 철이 지난 제품들을 대량으로 다른 곳에서 발주해 와가지고 그것들을 싸게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어쨌든 두 기업 모두 가이던스를 낮게 제시한 거예요? 네, 정확히 말하면은 타겟 쪽은 조금 믹스된 가이던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TJ맥스는 확실히 예상치보다 낮은 가이던스를 보여줬고요. 타겟 같은 경우는 조금 섞인 가이던스라고 하나요?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표현을 좀 썼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가이던스가 약간은 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 어쨌든 그거는 미래 소비에 대해서 이 유통업체들이 다소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슈로 번지게 될지 안 번지게 될지는 본장 들어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분위기는 그렇게 번질 것 같진 않아요. 시간에 거래해서 주가 움직임들은 좀 좋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그 개장하기 직전이거든요. 개장하기 직전에 좀 또 봐주실 거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는 사실 어저께 테슬라의 주총 이후에 많이 커다랗게 올라간 그리고 앞으로 24시간 거래가 될 테슬라와 이제 또 로빈후드 요 두 개와 이제 은행 쪽에서 재미난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여러 금리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많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채권 관련한 ETF를 항상 되게 집중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20년물 경매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그렇게 크게 중요성을 두지도 않았고 사실 여러 가지 별표가 높은 뭐 스케줄은 아닙니다만 오늘 오후 미동부 기준으로 오후 1시에 20년물 채권의 입찰이 있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채권 ETF가 사실 TMF랑 TLT라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 주식이 결론적으로는 이 20년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채권 입찰 경과에 따라서 아마 커다랗게 변동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 TMF랑 TLT라는 채권 관련한 주식까지 제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와, 입찰 참가 많아서 채권에 막 너도 나도 산다고 하고 입찰에서 막 인기 많이 끌고 해야지 여러분들의 그 ETF 가격이 올라가는데 한번 그 결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미국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초반 분위기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지수의 움직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부터 일단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긴 했었어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약간의 희망들이 조금씩 샘솟으면서 시간 외 거래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부터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는데 장 초반 분위기
일단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들어오는 거 맞죠? 제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우지수 0.4%, 나스닥지수 0.4% 가까이, 그리고 S&P 500 지수도 0.48% 가까이 오른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 그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내용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약간의 희망을 가지면서 일단 시장은 올라가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 움직임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보기에 앞서서 이 히트맵 시장 지도를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장 초반 분위기는 일단 아마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존 잘 올라가고 있고 구글이 지금은 뭐 0.27% 약간 약보합권에 있긴 한데 여러분 구글이 1년 만에 시총 1조 5천억 달러에 드디어 회복을 했습니다. 1년 만에. 작년 5월에 1조 5천억 달러를 이탈하고 이 시가총액이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1년 만에 드디어 다시 한번 1조 5천억 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13F 지분 공시를 통해서 빌 아크만이 이게 포트폴리오에 담았다는 소식들이 전해졌고 거기다 얼마 전에 이제 발표했었던 개발자 회의에서의 AI 관련된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해석되면서 1조 5천억 달러 오랜만에 1년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는 구글이 그래서 한 4%인가 올랐고 아마존이 한 1% 정도 올랐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아마존의 상승 탄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2% 넘는 상승이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외에 자, 요 부분 되게 좋죠, 요즘에. 여러분, 요즘에 반도체 좋죠, 반도체. 엔비디아가 52주 신고가 행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오늘도 한 1.2% 정도 올라간 채 거래가 되고 있고, 자, 브로드컴. 바로 밑에 보이죠? 브로드컴도 1% 정도 상승. 자, 그리고 AMD. AMD가 본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진 않네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사실 거의 뭐 2%였었나요? 꽤 크게 올랐었는데 AMD 본장 들어서는 0.5% 정도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MD가 최근에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를 보니까 번슈타인에서 PC 산업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다고 해요. 근데 IB에서 이렇게 평가한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닌데 13F 이것도 마찬가지로 13F 지분 공시를 통해서 유명 헤지 펀드들이 AMD를 좀 지분에 담았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바닥에 돌아서고 있는 건가? 바닥에 돌아서고 있지 않으면 뭐 헤지 펀드들에서 이렇게 담았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AMD에 대한 그 희망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AMD 최근의 주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바로 이겁니다. 아직 52주 신고가까지는 아닌데 거의 52주 신고가에 다다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 이와 더불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도 있죠. 바로 램 리서치.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램 리서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52주 신고가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지금 또 이 부분도 좀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 버진 갤럭틱 이거 상처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버진 갤럭틱. 버진 갤럭틱이 지금 한 3% 오르고 있고 최근 들어서 약간 반등하고 있는데 이게 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몇 주 내로 2차례 이 우주선 발사를 또 한 번 할 거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 약간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팩 웨스트 뱅코프 지방은행 가운데 하나죠. 엄청 급락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한 11% 정도 반등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웨스턴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은행이 2조 달러 정도 예금이 늘었다고 하니까 지방은행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잠깐 좋아져서 좀 반등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도 합니다. 자, 몇 가지 종목들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유선남님 혹시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PC 수요에 관한 부분이 바닥을 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티은행도 언급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스타인에서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바닥을 친 거는 맞지만 이게 복구가 되는 데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굉장히 PC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최근에 있어서 이런 PC 수요 관련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대형의 게임작들이 등장을 하거나 혹은 뭐 예전처럼 만약에 코인에 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이 올라올 시기에 PC에 대한 수요가 올라갔었는데 그런 부분들 양쪽 다 요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번스타인이나 시티은행 말고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왔던 발언 기사에 의하면 PC에 대한 수요가 복구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나눠지고 있다는 점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은행들이 말씀했던 것처럼 중형은행이 사실 오늘 어닝들 중 지금 히트맵을 보시면 가장 녹색으로 밝게 빛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이제 미국에선 녹색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 중형은행 섹터가 결국 제일 밝죠. 이제 결국 발표했던 부분이 예금이 올라갔다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었던, 두려워했었던 중형은행들의 몰락이 어느 정도 멈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중형은행들이 최근에 올라오는데 투자 심리가 회복하는데 특히 최근에 13F 공시를 보시면 마이클 버리라든지 여러 가지 헤지펀드들이나 유명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중형은행에 많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또 심리에 반영이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마이클 바부 의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피스용 부동산 혹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염려가 사실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오피스용 부동산은 계속해서 역대급 공실률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는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좀 덜 해주겠다. 상업용 부동산의 포트폴리오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에 사실 가장 크게 노출된 은행들 자체도 중형 은행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PC 수요가 뭐 지금 반등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거의 바닥 아니냐. 이제 바닥이면 조금만 시간 두면 정상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AMD는 뭐 거의 52주 신고가까지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AMD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갖고 계시는 분들도 300 봤으면 좋겠죠. $300. 희망 같아서는 정말 $300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질문 한 가지가 들어왔는데요. 유선남님. 그래서 콘솔 살 건데 플스 네네. 사야 됩니까? 엑스박스 사야 됩니까? 저는 당연히 플스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는 플스를 추천드립니다. 왜요?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분들이라면 엑스박스 가야죠. 알겠습니다. 게임은 또 게임이니까. 그렇죠. 자,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5월 17일입니다. 5월 17일 수요일 미국 개장 상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유선남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했던 1시간 반의 쇼. 자,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